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한마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오히려 가장 외로웠던 적. 옆에 앉은 사람의 숨소리는 들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식탁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고. 피를 나눈 사이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마음까지 이어주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믿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은 잔소리가 될까 봐 삼키고, 외롭다는 말은 짐이 될까 봐 숨기고, 고맙다는 말은 어색할까 봐 미루는 사이에 마음의 거리는 조용히 벌어집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어지는 것. 이것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조용한 비극입니다. 특히 시어머니라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본 사람만이 아는 무게가 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지혜로운 어른이어야 합니다. 아들 앞에서는 걱정 끼치지 않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손주 앞에서는 늘 웃는 할머니여야 합니다. 세 개의 얼굴을 동시에 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세 얼굴 아래 진짜 얼굴은 누가 봐줍니까? 남편이 곁에 있으면 그나마 기댈 곳이라도 있지만 남편마저 먼저 떠난 뒤에는 그 얼굴을 비춰줄 거울조차 사라집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명절 아침,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는 80 가까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고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되뇌입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혼자 설거지를 하는 그 등 뒤로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넨 적이 있었을까요? 고생하셨다는 한마디. 어머니도 앉아서 드시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없는 명절이 몇 번이고 지나가면 전을 부치는 손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마음은 조금씩 굳어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며느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은 이미 완성된 관계라는 착각. 태어나는 순간 혹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가족이 되었으니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그 착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먼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가만히 두면 식는 법이라고. 아무리 깊은 사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서서히 얼어붙는다고. 그의 말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식탁 위의 침묵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을 깨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대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작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시어머니라는 역할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가 정성껏 지어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이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이름 대신 다른 호칭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 처음에는 그 호칭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호칭이 사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름은 잊히고 역할만 남는 순간. 정약용은 유배 시절 마을의 한 노부인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불렸습니다. 김서방네 어머니. 아무도 그 노부인의 본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어느 날 그 노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느냐고. 노부인은 한참을 멈칫하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참 오랜만이라고. 그 웃음 속에 담긴 쓸쓸함을 정약용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역할이 사람을 삼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시어머니라는 위치에 서는 순간 사회는 그 사람에게 일정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간섭하지 않되 무관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아들의 가정에 필요할 때만 등장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 감정을 꺼내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오래 수행할수록 그 역할 바깥에 자기 자신을 점점 낯설게 느끼게 됩니다. 시어머니로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많은 경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아들 둘 키운 사람이라고. 손주 봐주는 할머니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가 온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로 대답하지 못하고 누구의 무엇으로만 대답하는 삶. 그것이 역할에 삼켜진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삼켜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된 뒤에는 서운함을 표현하면 옹졸하다는 평가가 돌아오고 화를 내면 구시대적이라는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감정을 꺼낼 수 있는 출구가 하나씩 막히면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욕심이 많은 건 아닐까? 이렇게 자기 감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외로움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 아래에서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무대입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지만 무대 뒤에서는 혼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조정에서 관리로 살아갈 때 그는 늘 역할 안에 있었습니다. 학자, 관료, 아버지, 남편. 그러나 모든 직함이 벗겨진 유배지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 그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본래적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정약용은 역할에 갇혀 자기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이자 할머니인 한 사람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얼굴에서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할의 그림자만 비치고 있을까요? 사람이 입을 다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다무는 사람이 있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다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침묵은 따로 있습니다. 말해도 닿지 않을 것 같아서 다무는 침묵. 이 침묵을 가장 오래 안고 사는 사람들 중에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 초기에 가족에게 편지를 썼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학문을 권하고 아내에게 안부를 전하고 형제에게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돌아오는 답장은 늘 짧았습니다.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로 끝맺었고 아내의 편지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묻고 싶었던 것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상대에게 도착하는 것과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편지가 도착했다고 해서 마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도 이와 같습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으냐는 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 혹은 그저 오늘 날씨가 좋다는 가벼운 말.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말을 하면 간섭으로 들리지 않을까?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불편해하면 아들한테까지 영향이 가지 않을까? 말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 세 겹 네 겹의 검열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가족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소리 없는 생존 전략입니다. 말을 잘못 꺼내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압니다. 그 뒤로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진다는 것을.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 두려움은 더욱 선명합니다. 딸에게는 투정처럼 말할 수 있는 것도 며느리에게는 공식적인 발언처럼 신중해져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딸이 들으면 엄마 또 그러신다 하고 웃어 넘기지만 며느리가 들으면 무겁게 가슴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시어머니일수록 입을 더 꽉 다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낳고 몸이 많이 힘든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주일만 가서 도와줄까 하고.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끼리 해볼게요. 그 대답을 듣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오지 말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물으면 집착하는 시어머니가 될까봐. 이렇게 말의 의도와 수신 사이에는 넓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말은 사랑이었지만 며느리에게 도착한 말은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돌려보낸 말은 배려였지만 시어머니에게 도착한 말은 거절이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선이었는데 둘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기에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뜻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깨달음을 적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고. 같은 말이라도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된다고. 시어머니의 자리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가벼워도 무겁게 들리고 며느리의 자리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정중해도 거리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자리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같은 식탁에 앉아서도 다른 밥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어머니인데 딸 앞에서의 어머니와 며느리 앞에서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는 목소리가 풀어집니다. 야, 너 요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딸은 대답합니다. 엄마 또 시작이네. 알았어. 그 가벼운 투정 속에 사랑이 오갑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전화할 때는 목소리부터 달라집니다. 한 톤 높아지고 말끝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며느리야, 요즘 많이 바쁘지? 아이들은 잘 있고? 며느리도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예의 바른 대화입니다. 그러나 예의 바르다는 것은 때로 마음이 빠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딸과의 관계에는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의 저축이 있습니다. 싸워도 풀리고 서운해도 잊히고 투정을 부려도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말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며느리와의 관계에는 그런 저축이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루아침에 가족이 된 사이. 서로의 어린 시절을 모르고 서로의 상처를 모르고 서로가 어떤 말에 웃고 어떤 말에 우는지를 모릅니다. 알아가야 할 것이 태산 같은데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미 붙어 있습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되 어머니의 마음도 잊지 말라고. 두 사람 사이에서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현실에서 이 균형을 지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아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택하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가 상처받으니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야말로 양쪽 모두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자기 어머니 문제에는 늘 빠지는구나. 둘 다 같은 사람의 침묵 때문에 각자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은 평화를 지키려고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만든 것은 평화가 아니라 두 개의 고립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이니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가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대이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시어머니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며느리는 그 시선 속에서 채점표를 느낍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자기 나름의 갑옷을 입습니다. 완벽하게 예의 바른 며느리라는 갑옷. 그 갑옷은 자기를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 아래에서 시어머니는 딸도 며느리도 아닌 어딘가에 서 있고 며느리는 가족도 타인도 아닌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의 안쪽에 있으면서도 가족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묘한 위치.
이 위치의 어색함을 해소하는 것은 시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관계의 거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깝다고 느끼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라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리 밖과 다를 바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 바로 곁에 있는 것과 같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는 집안의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줄이는 첫걸음은 서로의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이른 아침에 밥을 짓고, 외출할 때 날씨를 확인해주고, 아무 말 없이 과일을 깎아 내놓는 것. 시어머니 세대의 많은 어머니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온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의 일입니다. 마을의 한 농부 아내가 정약용에게 종종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을 곁들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정약용은 그 밥상 앞에서 늘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바로 드시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대답했습니다. 이 밥 한 그릇에 그 사람이 새벽부터 움직인 시간이 담겨 있으니 그 시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약용은 음식이라는 행위 속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족 안에서 이 무게를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만들어 보내면 며느리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입맛에 안 맞는 반찬인데 어떻게 말하지? 냉장고에 반찬이 이미 가득한데 또 보내셨네.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부담이 뒤섞입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반찬통이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통이 깨끗이 씻겨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반찬이 그대로 남아서 돌아올 때의 그 쓸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필요 없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로 말하는 사람과 말로 듣는 사람 사이의 언어 차이입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행위의 언어로 쓰여 있는데 며느리는 말의 언어로 읽으려 하니 번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말로 표현하는 감사나 존경을 시어머니는 행위로 확인하려 합니다. 말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 명절에 직접 찾아오는 것이 더 진심이라고 느끼는 것이 시어머니 세대의 언어입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으니 사랑이 오가는데도 사랑으로 수신되지 않는 비극이 생깁니다. 한 가지 장면을 더 떠올려 봅니다. 60대 후반의 한 시어머니가 손주의 생일에 직접 미역국을 끓여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미역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며느리가 이미 케이크와 음식을 준비해둔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역국은 식탁 한 구석에 놓였고 아이는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빈 냄비를 들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갈 자리가 아니었나 보다. 그 미역국에 담긴 마음을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정성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따로 놓였을 뿐입니다. 정성이 전해지려면 말이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미역국 감사해요. 이것도 같이 차리면 더 좋겠다. 라는 한마디. 혹은 시어머니 쪽에서도 내가 미역국을 끓여갈 테니 다른 건 내가 준비해 주겠느냐. 라는 한마디. 그 작은 다리 하나가 놓이지 않으면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식탁 위에서도 서로 다른 섬에 머물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말이 더해질 때 마음은 비로소 상대의 가슴에 도착합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한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진심은 행동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말만으로도 완성되지 않는다고. 행동과 말이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진심은 전해진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시어머니뿐일까요? 며느리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차리고 학교에 보내고 자신도 일터로 향합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다시 밥을 짓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돌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야 겨우 자기 시간이 생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옵니다. 며느리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있고요. 걱정 마세요. 이 짧은 통화에 며느리가 쏟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시어머니는 알지 못합니다.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피로와 서운함이 쌓여 있습니다. 아들의 자리도 편치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장으로서의 무게, 그 사이에서 어머니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부담. 많은 아들이 이 무게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머니에게는 효도하고 싶고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이고 싶은데 두 마음이 자꾸 충돌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표면적인 안부만 주고받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배 시절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처지를 먼저 헤아렸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내가 바라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안다고. 그러나 그 위에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게을리하지 말라고. 정약용의 이 태도에는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렇다고 마음의 교류까지 포기하지는 말라는 것. 관계의 전환점은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상대의 무게를 인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도 힘들지 하고 한마디를 건넬 때 그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문장이지만 며느리의 가슴에는 가장 무겁게 닿습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도 외로우시죠 하고 물을 때 그 질문은 시어머니가 수년간 삼켜온 감정의 문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이 자기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서운함을 참아야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알아주기 위해 자기 삶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내 고통 역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렇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나를 소진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과부하입니다. 반대로 내 감정만을 주장하느라 상대의 사정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이해의 건강한 모습은 두 사람이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잠시 서로의 짐을 구경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들어주는 것. 그러나 대신 져주는 것은 아닌 것. 그 선을 지킬 때 관계는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자라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넘치고 터지지만 길을 내어주면 고요히 흐른다고. 시어머니의 마음에도 며느리의 마음에도 아들의 마음에도 물길이 필요합니다. 그 물길은 거창한 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겠다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물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완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식 날 혹은 아이가 태어난 날 가족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것은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18년 뒤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고 아내는 혼자서 집안을 지켰습니다. 정약용이 돌아왔을 때 가족은 예전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함께 나누지 못한 시간의 빈자리가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어색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들이 있었기에 마음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지만 편지로 이어진 마음과 직접 마주한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틈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틈을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하루하루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아내와 마당의 나무를 함께 바라보고 손주의 이름을 불러보며 한 조각 한 조각 관계를 다시 쌓아갔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혈연으로 한 번,
그리고 선택으로 한 번 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식 날은 시작일 뿐입니다. 거기서부터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긴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는 오해도 있고 실망도 있고 때로는 냉랭한 침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좋은 순간만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색했던 순간, 서운했던 순간, 그 속에서도 끊지 않고 이어온 최소한의 연결이 결국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70대의 시어머니와 40대의 며느리가 거의 10년간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서로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까워질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출장 중이라 며느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별 생각 없이 간 것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왔구나. 그 세 글자 안에 놀라움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에서 역할이 아닌 한 사람의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안부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통의 차이가 10년의 거리를 천천히 줄여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으려는 작은 시도가 쌓이면 이름은 조금씩 진짜가 됩니다. 관계의 변화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일어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다만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어색해도 서투르더라도 연결을 끊지 않는 것, 그것이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의 본질입니다. 가장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가장 외로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정약용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자주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벼슬길에 올랐던 시절, 유배의 긴 세월,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의 나날들. 그 모든 시간을 거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높은 벼슬의 동료도 아니었고 학문이 깊은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은 것은 그를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직함이나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유배지에서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대해준 마을 사람들, 학자가 아니라 그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바라봐준 이웃들. 그 시선이 정약용을 살렸습니다.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보아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기 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불리던 이름. 그 이름 속에는 소녀 시절의 꿈이 있고 젊은 날의 설렘이 있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름은 호칭 뒤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사모님. 모두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지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일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본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반드시 소리 내어 이름을 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역할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어머니는 요즘 뭘 하실 때 제일 좋으세요? 이런 질문을 건네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가족 내 기능이 아니라 감정과 욕구와 필요를 가진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결국 가족 안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낸 시간의 총량이 아닙니다. 명절마다 모인 횟수도 아닙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서로를 한 사람으로 대해준 순간의 깊이입니다. 역할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갑옷 없이 마주 앉아 진심을 나눈 그 짧은 순간. 그것이 수십 년의 형식적인 안부보다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족 중 누군가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질문 하나를 건네는 것입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건넬 때 중요한 것은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짧게 답해도 그 질문을 건넨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사람의 하루는 조금 달라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까지 가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으면 이름은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글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은 학문적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한 사람이 역할의 무게 아래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었습니다. 먼 사람을 가까이 데려오는 것은 거창한 화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궁금해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대와 그 사람 사이의 이름을 다시 살려줄 것입니다.